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워런 버거 지음, 이경남 옮김, 21세기 북스에서 펴낸 최고의 선택을 위한 최고의 질문입니다. 최고의 선택을 위한 최고의 질문은 질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확립된 지식체계로 만들어 질문을 통해 실생활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통찰도 없다. 심각한 오류는 잘못된 답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 말들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한 말입니다. 그는 경영자들에게 질문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적절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조언했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IDEO 등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기업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질문하기의 대가들이 혁신의 씨앗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은 그들만의 독창적인 DNA임과 동시에 회사를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뤄내고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질문하기의 대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질문의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사람은 질문을 통해 정보를 얻고 지식을 축적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두뇌를 발달시키고 언어와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력을 연마하여 놀랄만한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점점 질문하기를 줄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성장도 정체되게 됩니다. 이 책은 잃어버렸던 질문의 능력을 되찾고 질문의 기술을 배워 우리가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위한 최고의 질문. 워런 버거 지음, 이경남 옮김. 제1부. 답이 없는 문제에도 답을 찾아야 할 때. 왜 내가 한 결정을 놓고 질문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결정을 요구하는 질문과 만난다. 그 중에는 대수롭지 않은 질문도 있다. 아침은 뭘 먹지? 이 기사를 읽을까? 아니면 건너뛰고 다음 기사를 읽을까? 좀 더 중요한 질문도 있다. 새 프로젝트를 맡아야 하나? 이 문제를 팀장님께 얘기해야 하나? 집을 새로 알아봐야 하나? 이런 질문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답을 얻고 싶은 것은 아주 당연한 시입니다. 우물쭈물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무얼 입을까? 새로운 일자리 제의를 받아들일까 고민하는 사이 시간은 뚝딱거리며 흘러간다. 이런 일에는 정답이 없다. 있다 해도 어찌 알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다. 고민해봐야 소용없어. 느낌이 좋은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직감을 따르면 돼. 대단한 본능을 믿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대기업 리더가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태도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 경제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경영계 스타에 관한 기사도 그들의 탁월한 본능을 꾸준히 언급한다. 2005년에 멜컴 글래드웰의 베스트셀러 블링크가 나온 뒤로 이 직감은 말 그대로 유행어가 되었다. 이 책은 본능에 충실한 찰나의 결정과 놀라우리만치 좋은 결과를 얘기한다. 그러나 본능이 생각만큼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본능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거나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성향이지만 우리는 편견에 휩쓸리고 터무니없는 자신감을 갖는가 하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위험을 싫어하며 수도 없이 의사결정의 함정에 빠진다. 의사결정을 연구하면서 이 분야의 많은 논문을 발표한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의 캐서린 밀크먼의 말에 따르면
과학은 직감을 따르는 것의 유용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의사결정에 관한 한 과학은 완전히 그 반대의 접근법을 지지한다. 심리학자이자 결정 전문가인 데니얼 레버틴도 같은 주장을 한다. 본능에 따라 결정을 한다면 그 직감은 맞기보다 틀릴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느낌보다 증거를 더 신뢰해야 한다. 외부 소식통이나 우리와 관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구해 자신의 편견과 한계가 있는 과거의 견해를 직시해야 한다. 결정할 때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한다. 지나칠 정도로 조심하거나 눈앞의 혜택에만 집중하는 우리 내면의 성향을 고려해 좀 더 대담하고 보다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렇게 결정을 해도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결정에 관해 질문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제1부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을 놓고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와 어떤 것이 효과적인 질문 전략인지 살펴볼 것이다. 자문의 방법론을 통해 더욱 용기를 내어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균형 있는 결정을 내리는 법을 생각해 볼 것이다.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열정을 정확히 할 수 있고 어떤 목표와 꿈을 추구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입고 나갈 코트를 고르거나 아침 출근길을 택하는 등 하루를 지내는 동안 내리는 모든 결정에 대해 일일이 엄격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일은 어떤 식으로든 되게 되어 있다. 결정본복의 저자 마이크 휘터커는 사소한 결정을 분석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냥 결정을 즐기라고 충고한다. 결정을 창의력을 발휘할 자연스러운 기회로 삼으라는 말이다. 아침으로 아이스크림은 어떨까? 이런 건 직감을 따라도 된다. 그러나 사업이나 경력 또는 개인적인 관계나 금융투자, 투표소에서의 선택 등 중요한 결정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의사결정과 관련해 문제점이 슬며시 고개를 든다. 우리는 어려운 결정에 대해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불편하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결정은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선택을 요구한다. 그런 결정은 미지의 것과 마주할 것을 강요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에 맞게 설계된 도구가 있다. 질문이다. 질문을 하면 모르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고 질문을 연구하는 바른질문연구소 스티브 쿼트라노는 말한다. 누구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질문 능력을 손전등이라고 하고 앞에 놓인 결정을 어두운 방이라고 해보자. 각각의 질문은 새로운 영역에 빛을 밝힌다. 질문이 좋을수록 더 밝게 비춘다. 결정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미지의 것을 마주했을 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결정하려는가?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정보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하면 대상이 조금 더 분명해져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질문은 결정을 두고 고민하는 힘든 작업을 좀 더 쉽게 만들어준다. 때로는 재미있게도 해준다. 질문은 생각하게 만든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생각하게 된다. 흥미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그렇게 풀어야 할 퍼즐을 주어보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생각을 더 많이 할수록 좋다. 어려운 결정은 생각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기에 특히 그렇다. 우리는 빠르고 본능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이 문제라면 밀림 속에서 살던 조상을 탓하는 수밖에 없다. 데니얼 레비티는 우리는 나뭇잎이 바삭거리는 소리 등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기능이 개발되었다고 지적한다. 본능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그런 기능은 필요 이상으로 빨리 반응하라고 우리를 재촉한다. 그래서 천천히 더 생각해보고 시간을 들여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한 다음 결정하라고 설득하기 쉽지 않다. 그것은 진화를 거스르는 행위다라고 레비트는 말한다. 새로운 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우리는 훨씬 더 단순한 세상을 다루도록 인식 세트를 개발했다. 이런 인식 세트는 두뇌에 고착화되어 요즘 같은 세상에서 결정을 내릴 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 말할 때는 조금 느려지고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성급한 판단에 의존하는 편이라고 캐서린 밀크먼, 잭 솔, 존 페인 등 의사결정 습관을 연구한 교수들은 지적한다. 우리는 인지적 구두쇠로 정신적 에너지를 써가며 불확실성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왜 우리는 아직도 밀림을 헤맬 때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가? 맞춰야 할 마감 시간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사자는 없다. 대개 생각할 시간은 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특히 그렇다. 현대인들은 당장 위험에서 살아남는 문제보다 복잡한 세상에서 좀 더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더 많다. 육감에 의존해야 했던 우리 조상과 달리 우리에게는 결정을 내리는데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풍족하다. 많아서 걱정일 정도다.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도구가 있는데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엄중한 질문을 하기 싫어 대충 결정한다 해도 그건 역시 하나의 결정이다. 좋은 결정이 아닐 뿐. 결정을 내릴 때는 흔히 덫의 뗏목에 빠지기 쉽다고 존 해먼드, 랠프 키니, 하워드 레이파는 말한다. 이들은 결정을 논하면서 여러 종류의 덫을 언급한다. 이런 것들이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은 안전한 쪽을 택하도록 결정을 비튼다.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릴 때 지금 그대로 두고 싶은 자석 같은 매력을 외면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잘못된 정보에 쏠리는 경향. 아침에 읽은 신문기사가 오후에 내리는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자신의 예측에 대한 과신. 기존의 억측과 편견을 굳혀주는 정보에 대한 편애. 이런 성향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라. 뉴욕에 근무하는 내게 상사가 새로 문을 연 시애틀 지사의 지사장을 맡아주면 연봉을 올려주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하자 제안을 듣는 순간 현상유지 편향은 본능적으로 거절하라고 속삭인다. 변화는 위험하다. 시애틀이라는 덤불 속에 흉측한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마침 시애틀에서 며칠 지냈던 친구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도시라는 말을 얼마 전에 들은 터였다. 게다가 조금만 더 있으면 뉴욕 지사장 자리도 따나온 당상이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느낌으로 볼 때 틀림없다.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10분 동안 인터넷으로 시애틀 정보를 빠르게 검색해본다. 많은 정보가 튀어나오지만 도시가 붐비고 어디를 가나 커피밖에 모른다는 어떤 여행작가의 혹평이 눈에 들어온다. 나는 커피도 좋아하지 않는다. 마음은 정해졌다. 이 시나리오에서 나는 해먼드, 키니, 레이파가 설명한 4가지 덫에 모두 빠졌다. 시애틀 문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과도한 두려움과 과신에 의한 예측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여행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하나같이 대단할 게 없는 정보다. 물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성급하게 판단할 때는 제한적이고 왜곡된 견해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상황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본다고 착각한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를 가리켜 WYSIATI 현상이라 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What you see is all there is를 줄임말이다. 이 경우 다 알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얼마 안 되는 지식을 기초로 머릿속에서 스토리를 지어낸다고 카너먼은 설명한다.
카너먼은 경우에 따라 다급하게 판단해도 훌륭한 결과를 내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오직 과거의 경험 덕분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슷한 상황을 두루 겪어서 대처하는 법을 더 많이 알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를테면 체스의 고수는 말을 움직일 때 직감을 따른다. 비슷한 상황에서 내렸던 결정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기억이 축적되어서 그렇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 직감에 의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과학적으로 말하면 체스처럼 특정 상황에서의 결정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되 오랜 세월 구체적인 경험이 쌓인 경우에만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카너먼은 지나친 자신감은 자신의 무지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썼다. 그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믿고 전문가 행세를 하며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내 직감을 믿어야 할까? 보다 더 좋은 질문은 어떻게 해야 이런 직감을 무시할 수 있을까다. 이것이 제1부의 중심 주제다. 결정을 내릴 때 질문수를 늘리기만 해도 직감을 무시하고 함정의 뗏목을 피하고 자신의 무지를 모른 채 저지르는 오판을 줄일 수 있다. 카너먼의 말대로 제한적인 견해로 인해 서투른 결정을 한다면 질문의 손전등을 사용해 폭넓은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왜 내가 믿는 것을 믿는가? 먼저 손전등을 켜는 것부터 해야 한다. 더 나은 결정으로 가는 길은 자신의 믿음, 편견, 억측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 열심히 찾아보려 해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곳곳에 메아리방이 도사린 시대에는 유난히 어렵다. 메아리방에서는 쉽게 믿고 쉽게 견해를 얻은 다음 그 견해에 맞지 않는 정보를 피하고 그 견해를 굳혀주는 정보를 쉽게 찾아낸다.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알고리즘은 내가 가진 확고한 선호도에 들어맞는 뉴스나 정보를 노출시켜 확증 편향을 계속 부추긴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아노 펜지어스는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매일 버릇처럼 급소를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고 답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나는 왜 내가 믿는 것을 찰석같이 믿는가? 펜지어스는 끊임없이 자신의 억측을 점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억측과 선입견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억측을 사실로 믿고 싶은 충동은 4가지 결정의 덫 중 하나다. 결정해야 하는 특정 이슈와 관련해 자신의 억측에 대해 보다 전지적인 관점을 가지려면 펜지어스의 급소를 찌르는 질문을 무엇, 왜, 만약에 등 3가지 단계로 분해해야 한다. 1. 무엇에서는 질문으로 자신의 편견이나 억측을 찾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믿는 편인가? 시애틀로 가라는 권유에서 첫 번째 질문은 시애틀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도시에서 일해야 하는 문제와 새로 개설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어려움 등에 대해 내 느낌과 억측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게 해준다. 2. 무엇을 끝내고 왜로 옮겨갈 때 우리는 펜지어스의 질문을 해야 한다. 그 질문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느낌이나 믿음을 갖든 그에 대한 편견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이 문제를 생각해보거나 조사하거나 다른 사람과 얘기해봄으로써 그 믿음이나 직감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알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지 모른다. 한때는 통했으나 이제는 맞지 않는 견해일 수도 있다. 그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어서 데니얼 핑크는 수시로 예전에 내가 믿었던 것 중 더는 사실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보라고 권한다.
내가 믿는 것을 왜 믿는지 물을 때는 바람직성 편향을 꼭 확인해야 한다. 바람직성 편향의 위력은 생각보다 대단하다. 입에 자주 올리는 확증 편향보다 훨씬 강할지 모른다. 어떤 이슈에 대한 바람직성 편향이 무엇인지 알려면 내가 사실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간단한 질문을 해보면 된다. 어떤 회사로부터 일자리 제의를 받았을 때 당신은 그 회사에 들어가면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될 것이라는 직감이나 믿음을 갖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다. 낙관주의도 나쁘지 않지만 지나친 희망사항은 비판적 사고에 방해가 될 수 있다. 4가지 질문으로 자신의 편견과 믿음을 점검하라.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믿는 편인가? 자신의 믿음 또는 편견을 말로 분명하게 표현해보라. 왜 내가 믿는 것을 믿는가? 노벨상 수상자인 물리학자 아노 펜지어스에 따르면 이런 급소를 찌르는 질문은 자신의 믿음에 담긴 편견을 다시 생각해보게 해준다. 내가 사실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람직성 편향은 어떤 것이 사실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 반대가 맞는다면? 이 질문은 탈편향 전문가와 사인펠드의 조지 콘스탄차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3. 무엇과 왜를 생각했으면 만약에 하고 물어야 한다. 이런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내 신념이나 억측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면? 이런 가능성을 따질 때 쓸 수 있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전략이 있다. 그 이슈에 대해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생각한 다음 반대 경우의 진위를 따져보는 것이다. 듀크 대학 교수로 탈편향 연구의 권위자인 리처드 레릭은 이렇게 말한다. 반대의 경우를 따져보려면 이렇게 물으면 된다. 내 첫 판단이 틀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효과적인 것은 그렇지 않았으면 생각하지 못했을 상반된 증거에 관심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드라마 사인펠드에 등장하는 조지 콘스탄차의 반대편의 조지 전략에는 적어도 몇 가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1994년 에피소드에서 조지는 제리에게서 조언을 듣는 순간 뭔가를 깨닫는다. 그간 본능을 따랐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적지 않아서 이제부터는 내키는 것과 반대로 하기로 한다. 반대편의 조지에게 일을 맡긴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 무조건 본능과 반대로 행동하는 조지의 작전은 그의 일상과 경력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현실에서 반대로 생각하는 전략은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1차적 충동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기 위한 것이다. 반대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최초의 본능이 맞을 수 있다. 아니면 둘 사이 어딘가에 가장 좋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지 모른다. 나는 전투병처럼 생각하는가, 정찰병처럼 생각하는가?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해 원래의 견해와 상반된 아이디어나 견해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안다거나 모른다는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시인할 만큼 겸손해야 한다고 데니얼 레비티는 말한다. 이와 반대로 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이다. 여러 관점을 따져보고 증거를 살펴 신중하게 결정하려 할 때는 이런 자연스러운 성향이 방해된다. 실용합리성 센터를 공동 설립한 줄리아 갤럽은 이 문제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멋진 질문을 던진다. 갤럽은 나는 전투병인가 정찰병인가 라고 자문해보라고 권한다. 전투병의 마음가짐은 정찰병과 정반대다. 전투병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정찰병은 적을 찾고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이 두 가지 본능적 태도는 우리가 정보나 아이디어를 처리하는 일상의 방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좋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의 문제다. 정찰병이나 탐험가의 마음 밑바탕에는 호기심이 깔려 있다. 정찰병은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거나 수수께끼를 풀었을 때 쾌감을 느낀다. 그들은 예상과 맞지 않는 상황을 만나는 순간 호기심이 동한다. 정찰병은 현실적이다. 즉, 한 인간으로서 그들의 가치는 어떤 주제에 관해 얼마나 맞고 틀리는지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정찰병은 지적 겸손을 가진 사람이다. 지난 몇 해 동안 이 용어는 신문기사나 블로그, 책 등 여러 지면에 자주 등장했다. 구글 임원인 라즐로 복도 사람을 채용할 때 확인하는 자질 중 하나가 지적 겸손이라고 말해 이런 유행에 부채질했다. 저술가이자 버지니아 대학 교수인 에드워드 헤스는 지적 겸손을 가리켜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여는 자세,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이려는 의지라고 정의하면서 지적 겸손을 앞으로 인류의 번영을 판가름할 핵심 요소로 꼽았다. 끊임없이 배우고 실험하고 창작하고 적응하지 않으면 인공지능과 경쟁할 수 없다고 헤스는 말한다. 평생 겸손한 태도로 계속 묻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헤스는 그가 쓴 책 제목에서도 겸손은 뉴스마트다라고 선언한다. 좀처럼 실수를 하지 않고 정답을 많이 알고 높은 점수를 받는 쪽이 올드스마트라면 뉴스마트는 계속 변신을 꾀하며 적응해가는 능력이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아이디어와 전문성에 과하게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헤스는 말한다. 신념과 애고를 분리해야 한다. 신념을 하나의 가설 정도로 생각해 끊임없이 검증하고 더 좋은 데이터로 수정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적 겸손을 검증할 수 있는 질문. 나는 전투병처럼 생각하는가, 정찰병처럼 생각하는가? 전투병은 방어가 목적이지만 정찰병은 탐구하고 발견한다. 나는 옳은 쪽인가, 이해하는 쪽인가? 옳은 것을 중요시하면 방어 모드가 되어 배우고 이해하기 어렵다.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찾는가? 상대방에게 나와 의견이 같은지 묻지 말라.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말하라. 나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뜻밖의 기쁨을 즐기는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지적인 면에서 마음을 열고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다. 겸손이라면 흔히 온순함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 겸손은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태도라고 헤스는 말한다. 애고, 두려움, 싸우거나 달아나려는 행위 등 반사적인 대응 방식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겸손은 용기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지적 겸손을 받아들이면 더는 누가 옳은지가 아니라 정확한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로 바뀌므로 혁신부터 세간의 담론까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다. 옳았으면 하는 바람을 극복하려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크리스토퍼 슈레더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오른쪽인가 이해하는 쪽인가 라고 묻는다고 한다. 슈레더는 오른쪽을 고집하면 메아리방에 갇혀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다라고 지적한다. 내가 만나본 또 다른 벤처 캐피털리스트도 스타트업의 투자를 결정할 때 슈레더와 비슷한 질문을 한다고 한다. 다른 점이라면 질문을 조금 바꿔 자신이 아닌 스타트업 창업자를 평가한다는 것뿐이다.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가 라고 묻는다고 한다. 그는 후자 쪽에 투자하는 편이다. 이론적으로 창업자가 자신이 구상한 아이디어가 옳은 것으로 판명날지에 너무 신경을 쓰면 그것을 시장에 선뜻 내놓기 어렵다. 아이디어를 수정하기 싫어하거나 자신이 구상한 사업 계획에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급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경험을 통해 하나를 배웠다. 성공하는 창업자는 피드백을 겁내지 않고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도 개의치 않아서
배우고 적응해 자신의 아이디어나 제안을 개선한다는 사실이다. 옳아야 할 필요성은 단순한 사업적 결정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특정 후보를 찍은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인간적 관계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는 논쟁과 불화를 오래 지속시킨다. 어느 경우이든 자존심이 크게 작용하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신이 옳다고 누가 말해주거나 마음이 맞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늘 옳았고 이번에도 옳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 그러나 배우고 이해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전반적으로 사태를 진전시키는데 그런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이든 단체든 판단력을 향상시키려면 옳거나 그른 것으로 밝혀졌을 때 갖는 느낌을 바꿔야 한다고 갤럽은 말한다. 내 생각이 틀린 것 같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레 생각을 해야 한다. 평소 신념과 모순되는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도 내 입장을 방어하려 하지 말고 호기심부터 갖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갤럽은 옳아야 할 필요성과 관련해 그녀만의 질문을 제시한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분명하게 보는 것인가? 라고 자문하라고 조언한다. 후자를 위해 애쓸 수 있다면 보다 개방적이고 현명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는 셈이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